네, 안녕하세요. 2학년 교육과 근대성에 대한 세 번째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대인의 집단 경험이 첫 번째가 뭐였었죠? 첫 번째가 12혁명. 좀 앞으로 가서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12혁명이 있었고, 그렇죠? 두 번째가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상업혁명을 포함한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세 번째가 민족 또는 국민혁명이 있었어요. 국민혁명. 자, 네 번째가 이제 과학혁명이 있어요. 과학혁명. 이 공통점이 뭐죠? 혁명이라는 개념이에요.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나 생활상에서 좀 비약적인 변화가 발생한 거를 의미하는 거죠. 뭐 사회 구조 자체가 조절이 되었다든지 개선이 되었다든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니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다면 요게 고대사회고 이게 중고사회고 이게 근대사회면 이게 비약적인 점프가 있는 거예요. 점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작게 계단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점프가 있는 거를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를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이 민족 혁명을 통해 만들어진 그 집단적인 의식이 있다겠죠. 의식, 집단 의식. 그 집단 의식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민족주의와 국민주의예요. 이제 근대인들은 민족주의와 국민주의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민족주의하고 국민주의라는 이 이념에 빠진 사람들이 중세 봉건제 사회에서 장기 지속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어떤 왕조주의라든지 그런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저항하기 시작했죠. 세계사 시간에 이제 이게 반동 체제라고 하기도 하고,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인들이 국민국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1815년에 나폴레옹이 무너진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메테렌이라는 수상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제 강대국이 모여가지고 기존의 질서 체제로 나폴레옹 이전의 체제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만드는 게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들어진 반동 체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국민주의나 민족주의 이념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국민국가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국민국가. 이 국민국가의 탄생을 막으려 했던 게 방금 메테르니 같은 오스트리아 수상이 만들었던 빈 체제, 반동 체제, 역사를 반대로 돌려주는 체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국가라잖아요. 우리가 NS 내셔널 스테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국가입니다. 고구려는 국민국가가 아니에요. 그죠? 봉건 왕조국가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이라는 국가가 국민국가일까요? 라고 했을 때 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모습은 봉건 왕조국가, 조선이라든지 뭐 고구려 같은 그런 봉건 왕조국가와 비슷한 점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국민국가는 이제 선생님이 국민국가가 만들어지면서 발생하는 이제 생활상의 변화, 혁명으로 발생하는 생활상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사실상 이거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내면하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뜻을 알고 내가 살고 있는 국민국가, 그다음에 근대 국가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생활상으로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국민국가는 사실 다시 그랬죠. 원자가 같은 크기의 양과 질을 가진 게 원자라고 했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국가 안에 있는 같은 국민은 동일한 권리와 동일한 의무를 가진 자들과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하죠? 평등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평등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국가가 사회계약구조로 만든 국가가 국민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 국민국가를 상상의 공동체라고 해요. 상상의 공동체. 베네딕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표현을 했는데 상상의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평등한 존재들이 사회계약적인 어떤 합의에서 만들어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민족이라든지 국민이라는 것 자체가 근대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근대에 만들어진 발명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이런 상상의 공동체는 뭐예요?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들이, 백성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평등하면서도 단일한 국민으로 또는 평등하면서도 자유로운 민족이 모여서 만든 국가가 민족국가, 국민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통합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통합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하고 단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일한 세금 체계, 어떤 근대적 기준에 의해서 예결산, 예산, 그다음에 결산에 의해서 세금을 공정화 매기는 거죠. 그래야지 불만이 없겠죠. 그러면서 국민으로서 단합할 수가 있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에서 이런 단일한 세금 체계로 나온 게 이제 경제적 통일인 거죠. 경제적 통일. 그래서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면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먼저 통일하기가 힘드니까 먼저 뭘 해요? 관세동맹이라는 걸 맺어요. 관세동맹.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독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독일이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물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북해 방향으로. 그런데 이 강 라인강, 이 라인이죠. 라인강 이렇게 주변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자치권을 갖고 있는 봉건, 공국이라든지 그다음에 백국이라면 이 물건 자체가 A라는 물건 자체가 각 국가를 통과할 때마다 관세를 다 매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물품 자체는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 예를 들면 2,000원인데 2,000원에 20원씩 각 국가 20원씩이 아니고 5개 국가에 분담하면 100원이니까 2,100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국가들은 2,020원이다. 그러면 경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독일이 통일하기 전에 경제적 통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고 모든 국가들이 그거를 동의를 했기 때문에 관세 동맹 같은 방법으로 경제 통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거는 단일한 세금 체계고 그다음에 각 국가들이 어떻게 되죠? 공국이나 백국들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제후국가들이 평등하다는 그런 관점이 전제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교육이 있었겠죠. 국민교육. 중요한 교육학 시간이니까 국민교육. 국민으로서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동일한 국민으로서. 이 교육 통해서 뭐죠? 우리는 we are one. 그렇죠. 우리는 하나다. 하나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주입을 통해 가지고 단결심과 통합심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우리는 같은 국민이다. 그래서 같은 민족, 같은 국민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냐면 당연히 역사 교육과 그렇죠. 그 다음에 언어 교육이겠죠. 언어 교육. 그래서 근대적인 상상물인 국민국가, 국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영향을 줘서 일본에 영향을 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이 국사라는 개념이고 국민이면 반드시 받아야 할 개념인 국사. 그 다음에 국민이면 반드시 받아야 할 언어 교육인 국어라는 개념이었던 거죠. 근데 이 국자라는 개념 자체는 한마디로 국민국가 상상의 공동체에서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좋은 개념이 아니에요.
배타적 민족주의라는 관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런 전제되어 있는 가치관을 보자면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랭귀지라는 어떤 그 언어의 나무라 할 때 여기가 한국어라든지 일본어가 매달려 있겠죠. 이렇게 말해야지 이제 언어라는 나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국어라는 개념을 쓰면 이 나무와 별도로 존재하는 특수한 나무, 우월한 언어, 우월한 역사라는 이제 개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언어라는 나무였을 때는 다른 여타의 언어와 구별되는 우월한 언어라는 뜻이 있겠고, 여기가 나무 자체가 히스토리, 역사라면 여기에 있는 게 일본의 역사라든지 뭐 한국 역사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역사라는 나무와 별개로 존재하는 또 다른 나무에 있는 역사, 그거를 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짓은 이제 누가 먼저 했겠어요? 뭐 영국이라는 나라가 먼저 하고, 뭐 그다음에 독일하고, 이걸 이제 베껴서 이제 뭐 일본이 한 거겠죠.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제 보면 얘들이 이제 대문자 히스토리 이렇게 쓰거든요. 영국의 찬란했던 그 과거의 역사, 그걸 히스토리 이 큰 H를 써요. 작은 히스토리를 쓰지 않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영어에서 God는 뭐예요? 유이신 하나님, 한 분 있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God는 뭐죠? 이 각 소문자는 뭐 그리스 신이라는 로마 신에서 말하는 다신교이신, 뭐 잡신, 그런 개념이거든요. 당연히 God보다는 God를 쓰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영국의 역사가들도 해가 지지 않는 대영조국의 역사, 그런 개념을 쓰기 위해서 이 H라는 역사를 썼는데, 이런 나쁜 버릇을 뭐냐면 이제 일본이 배운 거죠. 그리고 그 배운 바대로 해서 이제 일본 천황에 충성하고 일본의 국민성, 일본성을 배우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국민학교였던 거예요. 국민학교. 그래서 이 국민학교에서 이제 뭘 배웠던 거죠? 한국 신민서사를 외웠던 거죠. 한국 신민서사. 한국이죠. 그 다음에 신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일본 천황이 다스리는 국가의 신하와 백성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일들과 맹세를, 이게 국민학교에서 암기를 시켰던 거예요. 또 뭐 궁성 노배 같은 거, 매일 조회가 있어요. 매일 아침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교장 선생이 단상이죠. 단상도 이제 일제 잔재거든요. 단상이 올라가지고 일장 훈시를 한 다음에 공성 묘배를 시키면 1940년 더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가파르게 급격하게 이런 강연을 시작했는데, 우리 이제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개조 작업이었던 거죠. 궁성, 일본 천황이 있는 궁성을 향해서 허리 요자, 그 다음에 별배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허리를 약간 굽혀서 인사를 하는데, 그걸 이제 요배라고 하는데, 궁성 요배 같은 거를 시켰던 거죠. 이게 뭐 암기 같은 걸 강조한 거예요. 국민이라고. 근데 이런 나쁜 이제 버릇을 이제 일제가 어디가 주도적으로 그러죠? 군부가 그런 걸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전쟁을 많이 하는 곳이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일부 대통령들이 군인 출신이었잖아요. 특히 그리고 친일파. 그다음에 군인 출신이었고, 뭐 이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정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배운 것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신 개조를 제대로 받은 거죠. 이걸 그대로 우리 한국사에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 그래서 이제 선생님처럼 이제 80년대 학교 다니거나 그 앞에 70년대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교육원장 이런 거를 막 암기하고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못 외우면 이게 뭐 주기도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주기도민 2배 분량이에요. 2배 반 정도 되는 분량인데 이거를 초등학교 2학년이랑 전부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2, 2학년 때 이걸 못 외우면 지금 못 가요. 못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구구단을 못 외우는 경우하고 국민교육 환자를 못 외우면 못 가는 거예요, 집에.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도 학생들도 바로 전쟁이 나가면 황제 천황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즉시 투입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군사 훈련을 시키고 체육대회를 통해하고 건실한 이제 체력을 갖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이제 학생 군인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운동회 같은 거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위대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 제국이 개척한 제국의 땅을 몸소 여행을 통해서 새로 개척한 땅을 밟아보고 확인하는 과정이 수학여행 같은 거겠죠. 수학여행을 계획을 해가지고 단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렇게 시켰던 거죠. 그래서 초반기에는 1910년부터 20년 초반기에는 우리나라의 친일 지배계층들을 일본에 직접 이렇게 시찰다는 방법으로 보내가지고 얼마나 일본이 발전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암암리에 뭐냐면 일본을 따르게 동조하는 그런 여행을 많이 보냈다면 1930년대 수학여행이 절정을 이루게 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일본 학생들이 이제 조선으로 와가지고 금강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평양이라든지 개성이라든지 이런 데를 이제 여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땅따먹기를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담당했던 교육이 바로 국민교육이었고 국민 학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교육이라는 가에 대해서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선 좋은 의미로는 이렇게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원래 의미로는 굉장히 좋은 거죠. 권리와 의무가 평등한 존재로서의 한 개인이 사회대학적인 목표, 즉 그죠? 더 행복하기 위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사람들이 만든 집합이 바로 시기하면 국가다라고 했던 그런 이념이나 철학이 바로 국민국가 국민주의 개념이었는데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단합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냐면 어두운 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를 없애고 균질화 시키는 거죠. 균일화 시키는 거야.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균질화를 할까요? 어떤 기준이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획일화 시키는 거죠. 획일화. 그래서 군사교육 같은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서 복종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런 식의 교육이 주입식이라는 교육 방법을 통해 가지고 지식교육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강요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민을 탄생시켰던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교육이라든지 국민주의 같은 경우는 뭐 긍정적도 있지만 부정성도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쪽으로 좀 가서 이제 보도록 하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일한 언어 같은 것도 있죠. 단일한 언어 같은 것도 이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이제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어 교육을 하는데 기존에 같이 공존하면서 프랑스인들이 사용했던 수십 가지 프랑스어 어들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파리의 그 정치적 수도인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던 그 프랑스어가 국민 언어가 돼요.
이런 좀 잔인한 모습이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부 의료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이제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라든지 성당에서 고아라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미친 사람들을 먹이고 재우고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누가 하냐? 국민은 뭐예요? 국민은 병들고 지친 사람도 국민이잖아요. 가난한 사람도 늙은 노인이라든지 노약자들 다 국민이잖아요. 그럼 그 국민들을 적정 수준 이상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키려면 그걸 누가 그걸 책임져야 돼요? 이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국민 국가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 공공의료라는 개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국에 어떻게 돼요? 병원이 증설되고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그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교회라든지 기존에 중세시대 때 했던 교회 역할, 사회적 역할들을 이제 쫓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담당했던 뭐 고아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정신병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국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이라든지 아니면 감옥이라든지 이런 학교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예를 들면 용병이었잖아요. 용병이라는 건 고용된 병사예요. 돈을 받고 전쟁을 한 사람들인데 이게 뭘로 바뀌었어요? 징병제로 바뀐 거예요. 징병제. 그래서 뭐 20세 이상이면 남자면 어떻게 돼요? 나라를 위해서 이제 군대를 가고 나라가 요청을 하면 전쟁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머더 컨트리. 그때 이제 아니면 조국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조국. 그러니까 무슨 하면 나 별개 존재했던 국가가 아니라 중세 때는 그런 국가가 없었던 거죠. 자기가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육체를 헌신하고 같이 그런 국가가 없었는데 국민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제 조국이라는 개념 자체죠. 머더 컨트리라는 개념을 주입을 해가지고 그 조국이 뭐 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 애국심을 요청을 하면은 그 애국심을 반차하는 대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초반기에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이 연전연승을 하잖아요. 주변에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영국이라는 국가들과 전쟁했을 때 연전연승했던 이유는 뭐냐면 프랑스는 징병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랑스 국민교육을 받았던 의무교육을 받았던 젊은 청년들이 징병으로 와서 프랑스 혁명군들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병 주변 국가들, 왕조 국가들, 특히 오스트리아 같은 프로이센이라는 국가들은 뭐예요? 전부 다 용병들이었기 때문에 싸움을 준비하고 전쟁에 참여하는 가치관이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기준부터 달랐던 거겠죠. 그래서 초반기에 프랑스군이 주변 국가 용병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장점을 알게 된 다음에 주변 국가들도 뭐 오스트리아나 독일도 이제 국민 국가의 장점을 받아들여가지고 징병제를 도입하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대등한 어떤 전쟁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일한 역사 교육, 역사와 언어 교육 제가 앞에서 다뤘던 이 진행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통합된 국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민족주의하고 국민의 관계인데 이제 이런 민족주의 자체가 민족주의 자체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역사에 발현이 될 텐데 이제 이런 이제 가능 테러스의 이런 이념 자체가 실제 현실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양상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뭐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 그렇죠?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이제 땅따먹기 많이 하는 국가들, 시민이 많이 하는 국가들은 교육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배타적 민족주의를 하는 거죠. 배타적 민족주의.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넘버원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넘버원이다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국민학교에서.
학생들한테. 그렇죠. 이제 두 번째 이제 조선. 우리나라 같이 이제 조선, 여기 이제 일본도 들어갈 수 있겠죠. 조선 같은 국가는 이제 어떤 민족주의가 발생할겠죠. 예를 들면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 한마디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을 통해 가지고 일본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농민들이. 그래서 근데 결과적으로 졌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민족의식이 이제 각성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앞에는 선진국 국민들이 갖고 있던 이 민족주의의 성격과는 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저항 민족주의죠. 저항하는 민족주의.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강한 일본이라는 강력한 적에 저항을 하면서 우리는 일본 민족에게 압제받고 짓밟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떤 같은 의식을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거는 저항의 방식으로 민족주의가 강화되게 되는 거겠죠. 좀 틀리죠. 성격 자체가 매우 틀릴 거예요. 이제 A세에 저항하는 하나된 민족, 통합된 민족. 우리는 하나다. 그런 게 얘들은 이제 뭐예요? 우리는 위대한 나라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위대한 나라다. 그래서 위아원. 이것도 우리는 위대한 나라야. 우리는 하나야. 이런 방식으로의 위아원을 맺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짓밟히고 깨지고 그 고통 자체를 같이 경험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다 이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좀 성격 다른 거라면 전체주의가 나오는데 전체주의가 나오는 건 어느 나라예요?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이제 바로 뭐냐면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에서 경쟁에서 깨진 국가들이죠. 여기 경쟁에서 탈락한 국가들. 그 국가들이 이제 이 전체가 뭐냐면 개인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가 민족이 있다면 뭐예요? 개인의 민족과 사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토탈리터리언 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전체주의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파시즘하고 독일이죠. 파시즘은 이탈리아. 그다음에 독일은 나치즘이고, 그죠? 전체주의가 이탈리아의 전체주의를 파시즘이라고, 독일의 전체주의를 나치즘이라고, 그다음에 일본의 전체주의는 뭐냐면 군국주의라고 해요.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들에게 1929년에 그 세계 경제 공황처럼 위기가 왔어요.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외부의 적을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 외부의 적을 상정을 하고 적을 규정하고 공격함으로써 내부의 단합을 이제 깨했던 거죠. 그래서 내부의 단합을 깨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곤란함을 처한 거는 우리 민족성이라든지 우리 민족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어떤 외부적인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 외부적인 적을 환경으로 격파하면은 우리 본연의 위대한 민족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략 방식으로 해서 전체주의라는 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민족주의, 국민주의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혁명, 그래서 과학주의, 실증주의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과학혁명인데 이 과학혁명으로 해서 만들어진 근대의식이 바로 무엇이냐? 근대의식. 중세인들과 구별되는 근대의식이 바로 과학주의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더 일반화된 실증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실증주의.
실제로 증명된 것만이 무엇이다? 참이고 진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참이고 진리인데 그 참과 진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뭐냐? 바로 방법이 과학적인 실험과 과학적인 검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증주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마에 나왔던 과학책에 나와 있는 뭐 이렇게 갈릴레오부터 코페르니쿠스로 시작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과학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 일련의 과학혁명을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을 통해서 이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런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어요. 인식의 전환. 그렇죠? 인식의 전환. 다시 한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지성이라는 거는 지성이 있어요. 이 지성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성 이런데 이 지성과 이성은 뭐 경험을 하지 않고도 추론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뭐 우리가 경험을 이렇게 두 가지 인식 방법이 있는데 뭐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고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방법과 2번 방법이 있는데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는 게 더 뭐랄까요? 직접적이랄 수 있겠죠. 그러나 2번 방법만을 가지고는 우리가 뭐 지식이라든지 뭔가를 안다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2번 같은 이제 인식론을 뭐라 하면 경험주의라고 하고요. 경험론이라고. 그다음에 그 유명한 말이 이제 뭐죠? 타블라 라사. 라틴어예요. 백지선. 그죠? 우리는 하얀 백지예요, 백지. 그죠? 경험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인식은 하얀 백지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만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이 말했던 것처럼 나왔던 게 뭐예요? 아는 것은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말이 아니라 과학적 실험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서 확립되는 어떤 법칙, 일반 논리로서의 그 아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성과 이제 이성이 있는데 지성과 이성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리와 원리 또는 명제와 명제 또는 사실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연결을 해가지고 경험하지 않는 거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이제 그런 능력을 바로 우리가 지성과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제 과학혁명을 통해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인식의 전환이 뭐냐면 우리 모든 존재는 뭐죠? 뭔가를 안다고 했을 때, 뭔가 안다를 했을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뭐죠? 뭔가를 투과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통해서, 그죠? 알고 느끼는 거예요. 느낌. 그죠? 이거는 주지적인 거고, 지식을 주면 이건 주정적인 감정을 중시하는 거예요. 뭔가를 통해서. 그런데 기존에는 중세시대 때는 이게 뭐였죠? 신앙 또는 믿음이었는데 이 신앙과 믿음을 뭐한 거죠? 삭제하는 거죠. 삭제라는 거. 중세시대 때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사복음서 기독교인들 알겠지만 사복음서 보면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훌륭하다, 좋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감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믿는 게 좋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앙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런 신앙과 믿음 입장에서 봤을 때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로 대체하는 겁니까? 이제 과학이라는 뭐 실험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이제 보게 됩니다. 가장 단적인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천동설은 태양이 하늘천 움직이는 쪽이니까 여기 하늘은 태양이라고 볼게요. 태양이 움직인다는 천동설에서 코페르니쿠스나 이론적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갈릴레오라는 사람이 실제로 관측을 통해 가지고 지구가 돌 것이다, 태양은 그대로 있고 라고 관찰과 이성을 통해서
추론을 한 거잖아요. 지동설로.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그렇죠? 지동설을 통해서 과학적인 이론 지동설을 통해서 이제 세계를 보니까 그게 바뀐 거죠. 근데 이 지동설 있기 전에 천동설이 이제 왜 맞을 수밖에 없었냐면 이제 여러분들 모세오경이라고 있어요. 모세오경 중에 모세가 쓴 이제 5개 경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5개 경전 모세오경인데 여기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기서 애국이라는 거는 이집트를 말하는 거고 탈출한 거죠. 이스케.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쓴 기록이 출애굽기인데 여기서 이 모세의 오른팔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이 여호수아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그 곳에 정착했던 세력들과 뭐 기드온에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거의 이제 세력들 시작해가지고 막 전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전쟁의 승패가 가름이 다 이루어지려 할 때 이제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오면 혼전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불리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하늘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외쳐요. 태양아 멈춰라.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실제로 멈춰요. 그래서 낮이 더 유지가 되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태양이 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천동. 그렇죠. 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구는 그대로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는 게 정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걸 믿음으로써 믿었던 거죠. 그래서 갈릴레가 과학적인 주장, 지동설을 주장했다는 게 단순히 자기가 이거를 믿고 있는 지동설을 믿는다는 의미를 한 게 아니라 지동설을 믿으면 결국 천동설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천동설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제 신성모독이 되는 거고 신성모독은 어떻게 돼요? 화형을 방해하거든요. 종교재판이든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에서는 중세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었는데 이제 과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회의예요. 회의. 품을 내 의심을. 그러니까 의심이죠. 의심 자체, 질문 자체가 권장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그죠? 질문이 있어야죠. 회의가 있어야죠. 그래서 과학을 이제 가설을 설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실험하게 되고, 검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 질문, 가설 자체가 의미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탐구. 이런 거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을. 인식의 전환과 뭐의 전환이 발생합니까? 태도의 전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진리를. 그래서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속지 않게는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존의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거를 기존에 있는 질서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념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믿음 자체를 뭐 하기 시작했냐면 이제 얘들은 뭐 하는 거야?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제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의심과 비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이제 과학혁명 자체가 인간의 삶에 영향을 크게 줬는지. 첫 번째, 예를 들면 성경에서 이제 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 이야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부자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깔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깔맹. 영어로는 뭐 여러분 뭐 10만 원짜리 반스 있죠. 반스. 팬티 위에 요새 넉나간 애들이 입는 팬티 15만 원, 20만 원짜리 캘빈 클라인 있잖아요. 캘빈 클라인 영어로 쓰면 캘빈이고 불어로 이제 이야기하면 깔뱅인데 깔뱅이 뭐냐면 이제 장로교, 프로테스탄트 지금 교회 있잖아요. 개신교 중에 장로파, 보이센파, 위그노 이런 파를 만든 파인데 얘가 부자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중상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여러분 이제 시드머니라고 해가지고
자본의 축적을 가능케 해줘요. 자본의 축적. 이 자본 축적이 가능해서 이제 산업자본, 금융자본 같은 거대한 자본이 이제 자본주의가 형성됩니다.